예, 교수님. 계속 좀 우리 시민들께서는 특정 방식에도 오염물질이 더 많이 나온다. 또 다육신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해주셨는데 다시 한 번만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 아마 이런 제가 토론회 하신 거 이제 봤고, 오늘 그래서 이제 그런 보조자료도 좀 말씀을 드렸고, 사실 제가 이제 이런 답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어떤가 생각하는데, 사실 소각로의 방식에 따라서 꼭 다육신이 어느 게 많이 나오냐, 이거를 비교하는 자체는 그렇게 큰 의미는 이제는 없다. 이렇게 좀 답을 드리면, 뭐 그런 논란이 더 이제 없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뭐, 하나는 0.001 나오고, 하나는 0.02로 나오고, 하나는 0.018이 나온다. 이게 사실은 0.1이라는 기준에 비교하면 다 5배, 10배 그 적은 수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아마 그런 걸 좀 설명드리려고 한 건데, 스토커가 발생 그 로에서는 그 열 분해가 이제 다육신도 분해가 되는데, 어느 로나, 이 온도 냉각하는 과정에서 생기거든요. 그리고 열 용융로는 그런 과정에서 좀 적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뒤에서 이제 간과하다 보니까 좀 더 나온 것 뿐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쪽도 그게 뭐 약간의 수치 차이인데, 그래서 그 측면으로는 사실은 2003년, 10년, 5년 이전에 이 문제는 끝났습니다. 제가 한 거 말씀드리면 1980년대에는 소각이라는 주제가 국제회의나 국내회의 가면 그냥 큰 이슈예요. 그러다 한 90년대 되면 다육신 하는데 그냥 사람들이 막 연구 개발 이게 사람이 몰려다녔어요. 근데 2005년 10년 이후에는 그쪽 발표가 죽어요. 안 해요. 그 정도로 이제 사실은 문제는 거의 해결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뭐 방식에 따라서 그거를 차이를 두지 않는 게 더 맞는 거다. 이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전문가들과 많은 지역과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같이 제가 15년 만에 환경운동 현장에 돌아왔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20년 전에는 다육신이 문제가 됐지만 지금은 문제가 더 이상 되지 않는다. 아까 서영칠 교수님 하신 말씀 똑같고 화성시의 사례도 그런 거였습니다. 지금 시의원을 하고 계신 분이 10년 전에 자기들도 스토커 방식의 문제를 제기하고 그래서 유동상 방식으로 운영을 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굉장히 후회하고 있다. 그 화성에 이제 증설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우린 반드시 스토커로 나갈 것이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시면서 목포 시민분들 한번 현장에 오셔서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현장의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교수님의 자료는 학문적인 자료고 또 이렇게 자료를 제시해 주셨지만 이게 제 말과 함께 더불어서 얼마나 정말 객관적인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는 한번 답변을 좀 듣고 싶고요. 다육신이 적게 나온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소각제도 보니까 스토커 방식이 많지 않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려하는 입장과 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한번 증명해 주시는데 나비한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박현서 교수 자료도 근거가 없던데 왜 이분은 또 박현서 교수의 자료를 인용해? 라는 지적을 하셨거든요.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서영철 교수님께서 한국 폐기물 자원 순환학회 고문으로 계신다는 것도 지적을 하시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지는 않으셨어요. 그 교수님의 이력에 대해서 저는 학회는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그 문제 제기한 입장도 한번 공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 이제 이 자료가 정말 객관적이고 이제 믿을 만한 것이냐 이제 이런 얘기. 저도 박 교수님하고 통화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오기 전에 근데 그 환경부에서 어느 일시적으로 나왔던 자료를 이제 가지고 이야기하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사실 이제 정부가 이런 거를 좀 수시 그때그때 좀 발표를 하면 좋은데 정부에서 발표하기보다는 대부분은 운영하는 주체들은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같은 데는 소각장이 5개 이렇게 대형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각 그 돌아가는 그 소각장에
그 모든 공개가 이 홈페이지로 그냥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릭만 하면 지난달에 얼마 나왔는지 그냥 이렇게 찍히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아까 딴 분 질문한 것 중에도 6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 게 과연 이게 적절하냐. 그래서 정부도 이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의문이 있고 계속 그러니까 이걸 더 줄이는, 이제 자주 찍게 하는 걸 하고요. 이게 지금 서울시의 소각장 그냥 웹 홈페이지예요. 여기 들어가시면 지금 제가 그냥 연 겁니다. 보시면 자원회수시설 해가지고 여기 뭐 강남, 노원, 마포, 양천 각 소각장 시설에 그냥 들어가요. 저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강남 자원회수시설 들어가면 공정도 다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우려하시는 이런 거죠. 이 다이옥신을 여기는 자기네가 임의로 주민들하고 협의해가지고 계속 연속 찍어요. 여기 연속 시료 채취 측정 결과에 이렇게 돼 있죠. 20년 이 말에 제일 마지막 찍은 게 10월부터 6주 동안 그냥 계속 찍은 거예요. 6개월에 한 번 찍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하냐면 6주 동안 계속 포집을 합니다. 해가지고 그거를 이것도 우리나라 건 또 못 믿겠다 그래갖고 외국에 어디다 갖다 줍니다. 보내요. 그럼 분석 데이터가 오게 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 이게 데이터입니다. 이쪽에 0.00023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들이 보여지고 있고, 여기 또 클릭해가지고 옛날 것 찍죠. 옛날 것 찍으면 옛날 것도 다 나와요. 그때는 이제 6개월에 한 번만 찍었는지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적게 돼 있고요. 뭐 19년 것 찍어도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들이 나와 있고, 그래서 이 데이터를 그냥 보시면 이게 0.1이 기준인데 이건 뭐 1000배, 수백 배 적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그냥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다 이제 한마디 더 드려야 되는 게, 그럼 어느 도시는 여기 저희 것도 있어요. 고양시 것도. 고양시가 저거라고 그러셨죠, 이거. 용융로죠. 거기 데이터도 이 6개월마다 한 번씩 찍은 데이터들을 여기 공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이게 얘도 이제 따라서 한 거죠. 같은 수도권이니까. 20년엔 딱 이렇게 2번 찍은 거고요. 19년에 또 19년 것 이렇게 누르면 그대로 여기 이제 몇 번밖에 안 찍은 거죠.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데이터 취합하시면은 아까 박연서 교수 제가 한 것도 이게 이제 환경부서는 총 합해가지고 양 자체가 뭐 수십 그램도 안 되니까 전국 다 해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데이터들을 그때 수집해서 보여드린 자료가 박 교수님 자료도 되고 또 제 자료도 되고, 또 각 지역에서는 이제 주민들이 우려하니까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오래 찍기도 하고, 제가 그래서 돈 물어봤어요. 저기 서울시. 그래서 한 군데에 한 3억 정도 장치 추가를 달았고요. 계속 찍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분석 한 번 보내는데 샘플 하나당 300만 원인가 200만 원씩 거기다 준대요. 그러니까 돈이 더 드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돈만 들이시면 주민들이 원하시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면 좀 그런데 거기까지 해야 되나? 이거는 좀 이제 판단을 하세요. 그런데 어떤 그렇게까지도 더 세세하게 정확하게 해서 관리할 수 있다. 그건 주민하고 합의해요. 그리고 이런 이제 환경 문제가 아까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원하고 사회성으로 수용이 안 되면 해야 됩니다. 할 수 없어요. 여기 과장님도 오셨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해주는 게 더 필요하지. 지금 기술적으로는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것까지 참조를 하시되 주민이 더 하고 싶다? 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공개하고 하면 굉장히 공개적이고 또 더 신뢰성 있게 하실 수 있고, 그러나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옥신, 아까 몇 분도 얘기한 것처럼 더 이상 이슈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하시라는 말씀 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이옥신 허용 기준이 0.1 나노그램 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2003년도에 그 기준이 돼 있어요. 네. 그럼 실제 우리 측정치를 보면은 스토커나 유동상이나 열분해 쪽에 보면 0.001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아까 그러면 0.0001맥까지 간 것도 있어요. 했는데 그러면은 이게 그 기준하고 실제하고 이렇게 한 10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또 2003년도에 이 설정해 놓은 게 너무
좀 허용 범위를 많이 주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그 인터넷이나 이런 쪽에 이렇게 보면은 그 우리 어머님들이 애 키우고 이러면서 그런 거에 대한 그 다이옥신이라든가 뭐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뭐 미세먼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고 또 실제로 거기에서 어떤 뭐 암이 걸렸다든가 뭐 이런 것도 떠도는 걸로 보면은 이 0.1이라든가 뭐 저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 뭐 20ppm, 50ppm 뭐 네. 미세먼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너무 좀 느슨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혹시 외국의 사례라든가 이런 쪽에 좀 교수님 있으면 한번 좀 그 부분을 좀 소개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아까 이제 이 표를 보여드렸었는데요. 그 지금 말씀하신 뭐 질소산화물 옛날에 200ppm이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2003년도에는 한 그 100대 정도 됐고요. 지금은 이제 50. 최근 작년에는 50으로 50. 강화시켰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이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질소산화물 같은 것들이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물질이긴 합니다. 근데 뭐 이 학자들이 또 이제 이걸 기술 개발하고 그래서 어제도 제가 기계연구원에서 미세먼지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질소산화물이 많이 나오면 미세먼지하고 또 반응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계속 하지만 여태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나와 있는 이 기술로 이만큼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도 기술을 무시하고 막 가지는 못하거든요. 쫓아올 수 있어야 땡기고 그 다음에 더 줄일 수 있는 기술이 나오면 더 줄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긴 하는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선진국하고 비교하면 어떠느냐. 근데 사실 저희 나라도 그 선진국의 기준하고 거의 가깝게 지금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나 다른 나라하고 또 물론 이제 요즘 이제 문제되는 게 뭐 미세먼지하고 이런 것들이 뭐 어느 게 중국이냐 뭐 우리나라냐 이런 논란들은 있지만 어쨌든 그 수준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는데 저도 기억합니다. 90년대 서울 가면요. 저희 오늘 와이셔츠 입었는데 이거 어제 입고 오늘 또 입었거든요. 출장 중이니까. 서울 갔다 오면 이거 못 입습니다. 90년대. 왜? 먼지, 뭐, 지금 얘기하시는 NOx, 나이트로젠, 질소산화물 굉장히 질이 높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서울도 뭐 제가 몇 번 입고 갔다 와도 될 정도로 지금은 수준이 그 정도 되고 그 기준 자체가 뭐 이제 선진국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지는 기준은 아니다. 대기질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지금까지 굉장히 노력을 해서 지금 따라올 수 있는 수준만큼의 농도 기준을 현재 갖추고 있고 또 실제 소각로 설계하시고 개런티 하실 때는 이거에 또 5분의 1, 10분의 1로 또 개런티 하라고 법 제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은 뭐 큰 무리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 허용 기준의 한 20% 정도로 예, 보통은요 저희들이 운전한 거 그런 논문 쓴 적도 있는데 다이옥신도 초기에 2005, 6년, 7년에 저희가 해본 적이 있는데 10분의 1 수준으로 그냥 거의 평균은 가요. 뭐 0.1에 넣으면 대부분 0.01에 맞추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쳐서 오버되면 난리 나니까요 법에. 그런 수준을 이 설계하고 지역 주민하고 약속할 때는 또 그 기준보다도 더 낮게 설정을 서로 하죠. 아까 이제 설명드리면서도 저는 원래 석탄 가스화를 제 전공으로 했고요. 유동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그 당시는 소각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1985년도 제가 공부 마치고 이제 귀국했을 때 그 핵폐기물 소각하라 해 그래가지고 이제 왜 가스화나 소각이나 다 같은 류의 열처리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핵폐기물 소각로 기술을 개발해서 우리나라 최초 핵폐기물 소각로도 제가 개발했고요. 그러고 나다 보니까 90년대에 국가가 다 소각로 막 세우는 게 큰 이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연구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학교로 옮기고 그 뒤에 저는 이제 폐기물 에너지와 열처리 쪽이 제 전공이고요. 그 공정에 따라서. 그리고 쓰레기 하다 보니까 쓰레기 학회 회장한 거고요. 거기 한 4,00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500명은 이런 에너지화 쪽의 학생들 포함해서 회원으로 돼 있고, 우리나라 최고의 저는 뭐 얘기할 수 있는 쓰레기 그 전문 집단이다. 그리고 제가 학회장하고 나면 고문이 됩니다, 그냥. 그래서 고문으로 제가 활동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제기는 글쎄요, 뭐 다른 분한테 가서 여쭤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이분이 어떤지 여기 그 학회가 어떤 데인지 여기 우리 교수님 오셨는데 여기 해양대학에도 김용진 교수인가요? 우리 학회 멤버고요. 거기 전문도 이분도 이쪽으로 하세요. 좀 하시고. 목포시 그 박동구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 목포시는 재정이 열악한 상황이어서 소각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각량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계획은 또 무엇이고 시민들은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좀 더 추가로 그동안 목포시는 매립장이 98%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시급히 소각장 건설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해왔습니다. 시청 내에서도 2019년 9월에 착공된 순환이용 정비사업으로 해서 현재 매립된 쓰레기를 다시 처리하면 12년간 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안에 소각장을 지으면 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많은 시민들이 소각장 건설이 당장 발등에 불이 아닌데도 목포시가 매립장 포화를 이유로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의구심을 갖고 있어서 시민들과 충분한 그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소각장을 건설할 것을 요청을 드리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그 소각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또 시민들을 어떻게 참여해야 되느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앞서 우리 김호수 위원장께서 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산, 소비, 또 관리, 재생 단계별로 서로 감축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시민들께서는 이 소비 단계 그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비 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분리 배출이라고 하겠습니다. 소각 가능한 것을 분리한다든가, 또 재활용 불가능한 것, 재활용 가능한 것, 이렇게 분리 배출한 것이 그 소각량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금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투명 페트병은 별도로 분리한다고 해서 올해부터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폐 건전지나 폐 형광 등을 동사무소에 가져오면 우리 11리터짜리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주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렇게 재활용 가능한 것들 분리해 주시고요. 또 재활용 못하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칫솔이라든가 노끈, 또 고무, 이런 것들은 재활용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재활용에 넣지 마시고 종량제부터 넣어서 좀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요거는 절대적으로 시민들의 참여가 선행돼야 될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또 올해부터는 또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소각로가 이제 설치되면 지금은 종량제 봉투가 타는 쓰레기랑 안 타는 쓰레기랑 다 혼합해서 배출되고 있는데요. 올해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타는 쓰레기는 타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타지 않는 쓰레기는 비가연성 종량제 봉투, 이렇게 나눠서 그 종량제 봉투를 구분해서 보급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보급이 되면 타지 않는 유리나 도자기 이런 것들은 타지 않는 그 비가연성, 이것은 타지 않는 종량제 봉투에 좀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만약 이게 그렇지 않는다면 타지도 않는 것들이 무게에 담아서 민간 업체에 들어가게 되면 수수료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 수수료는 결국 또 우리 시민들의 부담이 되돌아온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거는 시민들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배출이 되면 저희 관리 단계로 우리 시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저희들은 이거 수거해서 재활용 효율을 얼마나 높이느냐 단계가 가장 중요하고요. 또 아울러서 우리 시가 지금 2024년까지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전부 다 시가 책임을 지고 수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또 우리 환경단체에서 계속 꾸준히 지금 제기하시고 계시는 그 시민들에 대한 교육, 또 학생들에 대해서는 홍보라든가 또 재활용 분리배출 교육가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각장을 시설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교육의 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전시실이라든가 체험관을 추가로, 지금 이 사업 제안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시실이나 체험관을 추가로 건설해서 돈이 조금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추가로 건설해서 앞으로 그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환형 정비사업 하면 12년 동안 더 연장해서 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2년 동안 연장이 가능하는데요. 저희가 그러면 왜 순환이온 정비사업 하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순환이온 정비사업은 하나뿐인 매립장을 더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굴착해서 그것을 선별해서 그 매립할 공간을 새로 마련하게 되는데요. 그 마련하게 돼서 파내진 공간을 선별하면 이런 폐기물을 압축해서 보관하고 있는 쓰레기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토사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타지 않는 쓰레기도 역시 또 발생하게 됩니다. 11년을 연장하려고 파낸 이 쓰레기가 가연성 폐기물이 15만 톤, 또 타지 않는 흙 복토형으로 사용했던 흙들이 17만 톤이 나오게 되고요. 또 비가연성, 타지 않는 쓰레기가 한 7톤 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매립 공간을 많은 돈을 들여서 확보했는데 거기다 발을 또 속아가지 않고 매립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또 12년 후에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순환이온 정비사업을 다시 해야 됩니다. 또 순환이온 정비사업은 요 타는 쓰레기에 대한 처리 비용은 빠져 있습니다. 15만 톤을 외부에다 만약에 위탁 처리하게 되면 약 330억 원의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순환이온 정비사업을 하면서 검토하면서 이 가연성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우리 엔지니어 사업자한테 검토 받아서 한 것이 소각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여기서 발생하는 순환이온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가연성 쓰레기뿐만 아니라 생활 쓰레기도 함께 소각한 것이 타당하다 해가지고 소각장이 추진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12년 동안의 이 공간이 활용이 되면 소각장을 건립해서 소각재만 태우면 쓰레기량이 아까 발표하신 대로 소각재가 5분의 1 정도로 확 줄어듭니다. 그러면 12년이 곱하기 5를 하면 60년 동안 쓰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 40년에서 최대 60년까지를 이 지금 순환이온 정비사업으로 확보된 공간을 더 오래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소각장이 필요하다. 이왕에 소각장을 지을 거라면 절차를 밟아서 빨리 짓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저희 입장이 되겠습니다. 네, 박동구 자원순환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발표하면서 바람직한 우리 상생방안 발전 모색에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갈등과 불신의 벽을 허물고 신뢰와 상생의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가장 모범적인 우리 옥부시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는 관광경제위원회에 있을 때 4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 제주도에 견학을 갔습니다. 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또 4번의 업무 보고를 했고 또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한 번의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 사회단체하고는 직접적인 소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의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 또 행복을 추구할 권리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무시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박동구 자원순환 과장님께서는 시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앞으로의 계획 이런 부분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수 위원장님께서도 역시 소통의 물선을 말씀하셨고 우리 김교환 사무국장도 소통의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소통을 주제로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3번째 소각장을 추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지금 연장선상에서 소각장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소각장을 어디에다 설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설치할 곳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정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게 설치할 예정지는 보시면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 좀 여기 있고요. 그 밑에 음식물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밑에 하수 찌꺼기를 건조하는 시설이 있고요. 그 옆에가 바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앞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SRF 시설이 있고요. 또 그 산 위에는 재활용 선별장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 전체가
폐기물 처리시설 단지로 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단지 안에 저희 소각장이 새로 들어갈 예정지로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정지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아직 지정 고시가 안 되기 때문에 예정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상식적으로 봐서 저희가 누구하고 제일 먼저 소통을 해야 될까요? 이 소각장 예정지가 여기가 아닌 다른 동이라든가 또 다른 데에 떨어져 있으면 어디다 먼저 할까요? 라고 아니면 이러한 3안사 중에 공청회라든가 설명을 통해서 어디가 좋을까요? 라고 의견들을 수렴하고 드려야 되는데요. 과거 저희가 첫 번째 시도했던 그 자리가 바로 이 노란 선하고 겹쳐지고 또 그 자리가 지금 이쪽 부지인데요. 여기가 좀 대양산단에 편입돼서 지금 그 주민들이 원했던 자리가 이 노란 선과 겹치는 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 매립장에 있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이 주변 마을 사람들이 원했던 곳도 이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각장 예정지가 폐기물 처리시설 단지 안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공청이라든가 설명회를 안 거쳤다는 그 이유가 이미 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또 도시계 시설지구로도 여기 폐기물 처리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간 사업자가 제안을 하자. 그때부터 처음부터 이쪽 주변마을, 매립장 주변마을 협의체라고 법정 단체가 있습니다. 그 접수됐을 때부터 찾아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민간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또 KDI에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또 KDI에 검토 결과 받았습니다. 지금은 또 3자 공고 중에 있습니다. 수시로 가서 얘기를 듣고 그분들이 궁금한 것을 주고받으면서 저희들의 초점은 이쪽 예정지에 맞춰서 그 주변 마을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다. 단지 저희가 공청회나 설명회는 안 했을 뿐이지 여기에 있는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우리 시민들의 대변하고 있는 시의회에 가서도 아까 김호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보고도 드렸고 또 시견학도 했고요. 또 전문가를 불러서 또 초청해서 토론도 부려서 저희들한테 공고한 사항도 있고요. 그 공고한 사항 중에 하나가 시민들의 부담이 최소화가 되도록 해라라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주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거기에 선상에서 우리 협상하면서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면 앞으로 협상할 텐데 협상을 잘해서 시민들의 부담을 적게 해달라는 것이 있었고요. 또 협상 하나하나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투명하게 시의회에 공개해달라 이렇게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어떤 우리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하자 또 법적 위법사항들은 전라남도 감사 결과에서도 이상이 없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지금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이건 법적 절차인데요. 우리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전략 영향 평가할 때 우리 아까 제가 앞서 3월 달에 주민 설명회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역시나 환경 영향 평가 하면서도 또 역시나 법적 절차로 주민 설명회 필요에 따른 공청회도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법적인 절차라도 기회가 남았으니까 좀 더 지켜봐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까 제가 두 가지 질문 중에 한 가지는 답변해 주셨고 한 가지가 지금 남아있어서 그거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지금 소각장 진행 과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새롭게 소각장 논의를 시작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앞서 제가 KDI에다가 제안서 검토 의뢰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절차, 법에서 규정이 정해진 절차를 따라갑니다. 그 법에서는 어떻게 규정되고 있냐면요. 어떤 그 형식적인 것이 어떤 형식적인 하자가 없으면 그 민간 투자 사업을 할지 아니면 재정 사업을 할지를 결정하지 말고 KDI의 검토 의뢰에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에 결정하라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그 지방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직접 재정 사업을 할지 아니면 민간 투자 사업을 해서 어떤 것이 더 우월한지는 KDI가 판단해서 민간 투자 사업이 더 적법하다, 더 경제적이다라는 분석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다시 하라라고 했을 때는 이 KDI의 분석 결과를 어떤 뒤집을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냥 아무 근거 없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에 그런 근거가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반복됩니다만 시의회에서도 역시 전문가 초청을 해서 검토 결과 다른 재검토 의견이 없었고요. 역시나 또 도감사에서도 감사 결과 절차상 하자나 위법사항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사진에도 보셨다시피 지금 저희는 이 매립장 순환용 정비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 정비사업을 한쪽에서는 굴착해서 매립장 수매를 연장하면서 이렇게 선별해주고 3원 선별해서 이렇게 쌓아놓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사 중에도 생활쓰레기는 계속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생활쓰레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저희가 고민을 했었는데요. 만약에 그 생활쓰레기도 아까 12년이 남아있으니까 매립하자라는 그런 의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한쪽에서는 수명을 연장한다면서 굴착해서 파면서 수명을 연장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면서 한쪽에서는 쓰레기를 매립한다. 요거는 좀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해보겠다. 요건 누가 봐도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일단 정비사업이 착공해서 선별이 시작되면 더 이상 매립은 없다. 이미 소각장을 건설하기로 확정했기 때문에 소각장 건설할 때까지 압축 포장해서 보관하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정비사업하면서 지금 15만 톤이 앞으로 쌓아질 예정이고요. 그 생활쓰레기도 약 7만 톤 이상 이 공간 위에 쌓여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2024년, 4년 후에 소각장이 준공할 때까지는 이 매립장 위에 더 이상 포장해서 쌓아놓을 공간마저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재검토하자. 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든 사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